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간 뒤면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정지, 셧다운의 종료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이 위기에 몰렸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종료 확수고대해온 만큼 하원에서 이 안이 넘으면 곧바로 서명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이번에 셧다운이 종료되면 시장의 영향 어떻게 될까?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달러 어떻게 될까? 이거겠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이슈는 셧다운이죠. 예. 셧다운이 마지막 절차를 해서 미국 시간으로 13일 오후 7시에 하원 절차에 들어가니까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에 9시부터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하원이 많이 정리된 상태고 하원이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하원에서 넘어오면 바로 셧다운이라고 하고 셧다운 종료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종료의 첫 혜택은 뭐냐 할 때 저도 그 미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12시에 밤 12시에 야간 청소부들이 나오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야간 청소부가 첫 혜택이 될 것이다. 셧다운 종료에. 아, 연방 공무원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분들 있잖아요. 예. 12시에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청소가 돼서 거리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미국 증시는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은 당신 무슨 얘기냐,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데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존스 지수는 셧다운 종료에 따라서 연일 상승하고 있죠. 예. 오늘 48,000선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종료 이후에 과거의 모습 보면 S&P 기준으로 했던 것을 다우지수로 이렇게 전환시켜 보면 최소 1.5%에서 최대 6%까지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8,000선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취임 전에 5만 선 무난히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 떨어졌던 모습을 장 후반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스닥 지수에 한국 증시 SK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 손정의 쇼크 문제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주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증시 위에도 채권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장단기물 금리가 전부 떨어지는 현상을 나오고 있는데요.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이죠. 역시 셧다운에 따른 종료에 따른 이런 것도 증시 이외에 다른 시장도 빠르게 이렇게 비정상화, 정상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증시에 사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연방 공무원 복귀로 거리부터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경제 측면에서는 무엇부터 깨끗해지고 무엇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지 이것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셧다운에 따라서 경제 지표에 지금 발표가 미뤄졌던 것이 10월부터죠. 예. 그러니까 대체로 10월 지표니까 월별 지표는 대부분 9월 지표부터 이제 미뤄졌을 겁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가 어저께 나오는데요. 예정된 순서의 연기부터 경제 지표가 셧다운 종료에 따라서 발표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 지표 중에서 미국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페드 같은 경우는 페드의 채무 지표 관련된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부터 발표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발표됐던 것이 제일 먼저 발표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종합적인 지표는 역시 성장률이 되겠죠. 예. 뭐 아시겠습니다는 성장률이 원래는 10월 말에 9월 말에 끝났던 3분기 성장률의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 이 정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경제 지표 중에서는 미국 경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미국 경제의 이렇게 분기별 볼게요.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입니다. 2분기에 3.8%입니다. 그러면 3분기 속보치는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무부 주관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4.2%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GDP 애틀란타 나우의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4%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4%를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 경제에 지금 들어서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이 아니다. 아까 이상원 특파원께서 얘기를 그랬습니다는. 예. 근데 민주당은 물가를 들어서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는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미국 경제의 MBR, 전미경제공세 판단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 공식적으로 침체냐 회복이냐 할 때 두 분기 성장률이 추이 가지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두 분기 보면 연속 마이너스. 1분기에 마이너스 0.6에서 2분기에 3.8%, 3분기에 4%대 하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상승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쩌나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는 거다. 다만 마이브 세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지표상은 경제 회복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성장률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셧다운이 지금 상태에서 40이 넘었기 때문에 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페일업 현상이 될 것이냐 하면 셧다운에서 미뤄졌던 10월부터 미뤄졌던 재정 지출이 빨리 마지막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업 현상은 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2% 이상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판단에서 셧다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시청자분도 이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셧다운에서 성장률이 하락되는 것을 경제 성장률의 정상적일 때 추세로 갖고 있는 MBR에 대비해서 이게 아웃라이어에 해당되거든요. 이 아웃라이어는 경기 판단에 제외시켜 버립니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사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게 시계열상 보면 아웃라이어에 해당됩니다. 이거 경기 판단에서 제외고 버립니다. 통계를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다해도 이것이 MBR의 경기 판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이상으로 관심이 되는 것이 연준의 이 양대 책무인 고용과 물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표를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캐롤라인 리비 백악관 대변인이 10월 데이터는 물가 고용 데이터는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연준이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경로 결정할 때 좀 애를 먹을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 물가 지표라는 것은 지역별로 산출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올라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풀린다 하더라도 페드 입장에서는 지금 통화 정책에서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12월 달에 이 지표 가지고 양대 채무 지표가 나온 상태에서 이것을 판단하겠느냐 하는 이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회의가 지금 백악관사 헬스에서 얘기대로 10월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FOMC에서 기형적 회의의 모습 보면 12월 달에는 금리와 관련해서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10월 달 회의는 사실 12월 회의보다는 더 기형적이었죠. 셧다운이 들어간 경우에서 그때 고용 통계는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장률 속보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PI 이후에 PPI 발표도 안 됐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케빈 해스는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FOMC에서 결정하는 거 보면 통화정책에서 경제지표, 양대 책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지표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뭐냐? 인플레와 실업률 간의 필립스 관계입니다. 요거는 확정됩니다. 케빈 해스이 그것을 잘 모르지 않았냐? 이건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 내에서 구인율과 구비율은 기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12월 회의는 10월 회의보다 깜깜이 회의보다는 낫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령 케빈 해스 때로 사실 CPI가 발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고 스윙 기록이 있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일전에 한번 제가 해첼의 그 통화정책 모니터리 스탠다드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의제된 이렇게 어차피 경제학이라는 것은 복잡한 현상이 어서프션을 단순화시키니까 단순화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킨 이러한 미국 경제 위상 가지고 12월 FOMC에 금리를 결정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는 페드 셧다운 종료 이후에 10월보다는 정상화된 여건에서 12월 FOMC 회의가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10월처럼 깜깜이 FOMC 회의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카고 기금금리 시장의 선물 데이터 보면은 12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0.25% 인하가 다수이긴 한데 65%로 12월 FOMC 회의에 지금 셧다운 이후 어떤 변수 있을까? 이것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케빈 에스의 통화정책의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그 페드와 관련해서 사실은 본인 상에 거기에 그 임시적으로 보면 의장이긴 하지만 예. 이사긴 하지만 한식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페드의 전통적인 감각은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9월 FOMC는 양대 채무 목표보다도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파월이 미국의 주기시가 비이성적 과일 금융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FOMC 이후의 금리 결정이 사실 양대 채무 지표에 고용, 그다음에 물가 이런 목표보다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차원의 중점에서 사실 금리를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령 케빈 에스리지 얘기한 대로 CPR이든가 이런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시와 관련된 위험 관리 차원의 통화 정책의 거시경제 금융 안정성 측면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12월 FOMC 회의는 금리는 이렇게 결정되지 않겠나를 보고 있습니다. 자, 비이성적 과일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드실 겁니다. 이때는 금융시장의 거시금리 안정성을 위해서는 금리를 일부 사람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팍 내리면 안 된다. 하드컷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소프트컷해서 9월달, 10월달 금리가 결정을 해서 0.25%씩 내린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라든가 이런 요구대로 B컷 0.5% 되면 그냥 무너집니다. 실물 경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양대 채무 지표에서 물가라든가 이런 게 발표되지 않는다 해도 9월 FOMC로부터 위험 관리 차원에서 거시금융의 안정성을 지다 보니까 결국 12월 회의에서는 금리는 결정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0.25% 시카고의 페드워치라는 건 그때그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는 것은 뭐고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에는 페드의 전통 스탠다드 마니터리 스탠다드 통화 정책의 표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렇게 12월 FOMC의 내용을 결정할 때 우리가 더 참고 지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0월 FOMC에도 지금처럼 더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0.25% 그대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시청자분이 이해하시면 오늘 나스닥 지수가 마지막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장 초반의 하락폭에서 많이 반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엔비디아 다 상승에 돌아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가 이렇게 된다 하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사실은 이렇게 장마판의 나스닥 지수가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엔비디아가 상승에 돌아선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FOMC에 결정됐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이 QT 종료에 대한 것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연준이 12월부터 QT 종료하기로 시장의 예상보다 좀 빨리 종료하기로 했는데 셧다운이 끝난 뒤에 지금 고용과 물가 지표 확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준이 이 직전 FOMC에서 천명했던 12월의 QT 종료 이 결정 혹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오늘 미국의 국채 시장의 국채 금리를 움직임을 보면 예. 장단기 모두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국채 응찰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국채 응찰은 부족했는데 국채 금리가 전부 떨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QT는 예상대로 12월 폐지가 된다 하는 것을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이렇게 뒤집힐 가능성이 얘기하는데 그게 된다 하는 것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단순히 국채 응찰이 부진했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채 응찰이 부족했으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왜 국채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전부 떨어졌느냐 하면 QT 종료 후에 통화 정책이 예고된 모습에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단기 금융 시장은 사실 풀린다 하는 이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2020년 3월서부터 코로나 사태에서 풀린 돈을 환수시키기 위한 출구 전략 해서 한편으로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양적 긴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이상하게도 단기금리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트럼프가 합니다. 한편으로 나지 정부 효율기구로 해서 공무원 축소, 기구 축소는 하는데 다른 투표로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자기의 표심과 관련돼 있는 것은 더 재정 지출 늘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 그 공무원들, 국민들은 혜택이 행정 서비스라든가 뭔가에서 혜택을 줄인 대신에 자기 표심은 자기와 표심과 관련된 늘렸으니까 이기적인 재정 지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어서 SOL F금리라든가 이런 쪽이 금리가 올라갔던 거죠. 이게 페드가 기준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내린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이 이렇게 심화됐던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셧다운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국채시장의 경색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페드가 나섰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QT가 종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셧다운이 이렇게 종료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채시장에서 빠르게 비정상 부분, 즉 장단기 금리에서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셧다운이 종료됐을 때 미국의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점검을 했고요. 이제는 환율의 측면에서 이 셧다운 종료를 달러 가치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네, 오늘 단대 인덱스가 다시 이제 100대를 근접하고 예. 여기 시장에서 새벽 끝난 세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요. 트럼프 입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물가가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마 취임 이후에 트럼프가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쓴 것은 처음인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물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절 인덱스,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편단하는 미절 인덱스의 실업률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다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린 체감적으로 바이브 세션 문제 때 안 되다 보니까 뉴욕이라든가 버지니아라든가 뉴저지의 미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기록을 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독재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겨야 됩니다. 집권당 경제 성과 좋아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실업률과 물가 관리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에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입에서 물가 하는데요. 이 물가와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물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 부분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수입 물가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야 물가가 올라가든 무슨 신경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상으로 소득을 버는데요. 근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저소득층에 지금 그 문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뭘까? 관세하는 부분이야. 자기 분야에서는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 약달러에서 스윙스테의 제조업의 부활 근로자의 표심 생각했는데 요 약달러가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관세라든가 약달러에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중국의 수입 제품 수입부에서 살아야 되는 이 저소득층들이 지금 체감적으로 물가 상황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좀 흐지부지하고 약달러 문제를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약달러는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면은 그래서 강달러 쪽으로 회의되지 않느냐. 그러면 관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하고 약 수입 물가에 부분에서 강달러면 수입 물가 안정되죠. 오케이. 1인 1표지에서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중간선거에 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숨었던 바퀴벌레가 속속 터져 나오면서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0원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환율 정책이 이제는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올라갈 때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1,500원이 가시권에 오는 거죠. 지금 국내 증시 입장에서 지금 당국에서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둬서 사실 환율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염두에 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모호한 환율 때문에 아주 지금 신경 씁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의 수장인 이창정 총재께서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데이터 문제라든가 이런 거면 이게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통화정책 수장이 가장 국민의 관심사인 이런 문제를 자기의 전문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표심을 국민의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안정시키도록 쉽게 얘기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좀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환율 문제 갖다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파고드는 이런 쪽에 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수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경제정책의 수장은 구인철 부총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창용 총리도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는 국면이 이 환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히 좀 봐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관련해서 미국의 국채시장 움직임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그동안에 사실 미국 국채시장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평가들 나왔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채권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셧다운 종료 이후에는 이게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래서 비정상 부분이 정상화되는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셧다운에 따라서 비정상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측면은 단기적 문제는 아니지만 기준금리 9월서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내렸는데요. 국채금리는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정상 부분이고요. 수익률 곡선도 장단기 기간의 역전 현상도 가끔 발생했습니다. 왜냐? 단기 금융 시장의 유동성 경색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셧다운 종류의 비정상화가 정상 문제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해줍니다. 국채 응차는 부정했는데 장단기 규모보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죠? 근데 궁극적으로 다른 시장에서 빨리 정상화될 것이냐 하는데 이 셧다운에 따라서 이 비정상이 정상화될 때는 미국의 근본적 문제, 국가 부도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셧다운에 따라서 일단 트럼프가 이 재정 정책의 기조를 바꿀 것이냐. 근데 현대통화 이론에서 빚내서 더 쓰자. 이거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 비정상화가 정상화되는 속도는 국채 시장이 사실 국가의 부도 우려 그리고 이 우려의 근본적 요인은 트럼프의 빚내서 더 쓰자 하는 재정정책 기조가 이렇게 병행되지 않을 때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속도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예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시죠. 미국 경제, 이 셧다운 종료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 국면이 있다. 미 증시 괜찮을 수 있다. 금리 인하 경로 쉽게 바뀌지 않을 거다. 다만 환율은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오늘도 미국에서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는 퍼 가지고 미국의 증시가 AI가 고평가다 하는 시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오늘 미국에서는 셧다운 종료를 앞두고 AI 거품 관련해서 3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용어인데요. 이건 파이셜 타임스에서 제공합니다. 레버리지 이거 부의 차익 비율이죠. 리퀴디티 유동성 문제죠. 그다음에 루너시 이건 새로운 용어인데 이거는 투자의 광기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니셜을 따서 3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다른 시장과 달리 증시는 거품을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3일 현상은 언제나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 레버리지 부의 차익 비율이라든가 리퀴디티 이 문제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시청자분들 제시하기위해서 이거 판단 기준 없습니다. 그리고 루나시는 투자의 열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도가 이제 투자의 광기인데요. 투자에 대해서 열정과 투자에 대해서 광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퍼가지고 판단합니까? 모 교수가 퍼가지고 뭐 한국의 코스피가 3,500 떨어져?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 거품이 발생했다고 할 때는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연준이라든가 정책 단계의 어떤 입장이 중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 3일 현상을 인정하면 거품이 있다, 우려됐다 하면 자 소프트 컷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95년과 98년에 금리를 천천히 조정하다 보니까 주가는 안정되는 거죠. 그래서 20% 급등 현상이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심각하다? 그럼 빨리 금리를 내려야죠. 근데 빨리 금리를 내린 2001년과 2007년에는 결과적으로 20% 급락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이 무슨 퍼나 들이대가지고 AI가 거품이다 따져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셜 타임스에서 레버리지와 리퀴디티는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뭐냐. 루너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헐면 그게 어떻게 광기입니까? 투자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광기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얘기 나올 때 정책 당국의 인식과 거기에 따라서 정책 당국의 조율해가는 모습에 따라서 주가에 이렇게 된다. 다행히 지금 AI 거품이 논쟁이 됐습니다는
파울과 페드 입장에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하드컷보다는 소프트컷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증시도 같은 각도에서 통화정책수장인 이창용 총재라든가 재정정책수장인 구윤철 총리가 사실 이런 현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냐? 금융시장이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정책 수단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실의 시장보다 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밤 12시부터 일어나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접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보다는 시장의 모습, 플레이어들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셔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서 조율해가는 모습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모습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